맥락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각 산업의 대표 전문가님을 모시고 산업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화장품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고요. 유진투자증권의 이혜니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달 우리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극심했는데 급락장에도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강한 시세를 이어갔습니다. 수출 증가 그리고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속에 주가의 분위기가 굉장히 긍정적이었는데요. 화장품 기업들이 이제는 주도 업종으로 저희가 주목해봐도 좋을까요? 우선은 지난달에 네. 우선은 지난달 급락장부터 보게 되면은 네. 7월 29일 날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이 좀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 발동됐었는데요. 이게 국내 증시상 아마 역사상 처음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같은 날 LG 생활건강이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18%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이 시장 전체가 이렇게 패닉에 빠진 날 개별 종목이 실적을 근거로 두 자릿수 상승을 한 건 거의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수출 데이터로도 좀 이런 화장품이 좀 주도하는 흐름이라는 게 뒷받침이 됩니다. 산업통상부 집계 기준으로 7월 화장품 수출액이 13억 5천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9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을 했고요. 7월 누적 수출액이 83억 2천 달러. 로 전년 대비 28% 성장을 했습니다. 7월이 상반기 누적 수출 증가율 27%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지역별로는 미국이 35%, 유럽이 58% 증가를 했고 요즘 주목하시는 중남미도 120% 가까이 성장을 했습니다. 이 흐름을 단순한 순환매로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순환매라고 하면 실적 모멘텀 없이 수급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구간에서 나타나는데 화장품 업종은 지난 1년 동안 실적 서프라이즈가 계속 반복되면서 이익 체력이 좀 증가하는 구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다만 좀 완전히 새로운 주도 업종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요. 급락장 국면에서 실적 가시성이 높은 종목과 업종으로 자금이 몰렸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방어적 성격의 실적주로 재평가를 받은 거지 이번 급락장을 계기로 화장품이 반도체를 누르고 주도주가 된다. 이렇게는 좀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수출 데이터가 이제 든든하게 뒤에서 버텨주고 있는 한은 이 상대적 강세는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K뷰티 수출의 증가세가 9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수출국들도 미국, 유럽까지 다변화되고 있는 측면을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LG 생활건강이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고 투자 의견이라던가 목표 주가를 다 높이시는 리포트를 내놓으셨더라고요. 주가가 좀 반등을 강하게 했는데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그동안은 LG 생활건강을 홀드로 두다가 이번에 바이로 네. 변경을 했습니다. 추가적인 상향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2분기 실적을 좀 나눠서 보게 되면 전사 매출이 1.65조 원으로 전년 대비 3% 정도밖에 증가를 안 했는데 영업이익이 1,028억 원으로 전년 대비 88% 성장을 했습니다. 이게 시장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상회한 결과고요. 부문별로 봤을 때 뷰티랑 HDB 부문이 높은 성장세를 계속했고요. 리프레시 부문은 조금 부문 매출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15%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이 부문은 사실 화장품이라고 하기보다는 생활용품이기 때문에 원부자재 상승에 대한 결과로 보이고요. 목표 주가 추가로 올린 이유는 실적 향상이 일회성이 아니고 조금 구조적인 변화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관세 환급이 한 150억 되면서 일회성 증가 비용이 늘어났기는 한데요. 이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영업이익 개선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뷰티 부문의 흑자 전환이 비용 절감을 해서 나온 숫자가 아니고 북미 매출 성장에 기인한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하반기에는 요즘에 해외에서 더마, 스킨케어 이런 거 당연히 중요하지만 헤어케어도 굉장히 신경을 쓰시거든요. 헤어케어 브랜드 닥터그루트라고 하는 브랜드가 미국 전역 세포라에 입점이 됐고요. 더 페이스샵, 저희 이제 30대 여성분들, 20대 여성분들은 아실 텐데 더 페이스샵이 월마트라는 미국
오프라인 리테일러에 1,600여 점 정도 입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면세 채널도 이제는 좀 수익성을 다져가는 구간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충분히 주가에 녹여지지 않았고 2분기 서프에서만 머물기에는 조금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리프레시 부문, 아까 생활용품 부문은 원가 부담이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유로 목표 주가 32만 원 상향을 했습니다. 밸류에이션 부담 계속되긴 하겠지만 이익 추정치가 상향되는 속도가 밸류에이션 부담보다 더 빨리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LG 생활건강의 지금 실적의 상향이 당분간 더 지속될 것이고 그에 비해서 주가의 위치가 지금 너무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수출국의 다변화도 이 기업의 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중국의 수출은 좀 감소한 반면에 미국의 파이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게 특징적인데요. 이제 구조적으로 좀 변곡점을 맞이했다 이렇게 바라봐도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2010년까지는 중국 성장에 저희 화장품 브랜드들이 집중을 했었다면 이제는 미국 쪽으로 좀 중심축이 옮겨갔다. 미국, 유럽, 그리고 중남미 혹은 아프리카까지 대륙이 다변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LG생활건강 2분기 수치만 놓고 보면 북미 매출이 2,058억 원으로 47% 성장을 했고요. 중국 매출은 1,765억 원으로 1,760억 원으로 5% 정도 줄었습니다. 북미가 중국을 앞선 거는 이제 LG생활건강이 독자법인으로 전환한 이래 거의 처음 있는 일인데요. 해외 매출 전체에서 지금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약 35%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저는 이거를 LG생활건강의 구조적 변곡점으로 보고 있고요. 일시적 분기 실적이라면 특정 이벤트나 기저효과 에서만 국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LG생활건강의 북미 성장은 여러 유통 채널이 그리고 여러 브랜드가 여러 미국에서 좀 누적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닥터그루트라고 하는 두피케어 전문 브랜드가 지난 10월부터 북미 코스트코 매장에 입점을 한 데에 이어서 올해 8월에는 세포라라는 오프라인 한국의 올리브영 같은 데 전점에 입점을 하고 있고요. 화장품 매출 비중에서 한 8%까지 성장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더 페이스샵도 지금 월마트에 1,600여 점 입점이 됐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게 한 분기 딱 튀는 숫자가 아니라 1년 이상 진행될 채널 전략 그리고 브랜드 전략의 성과가 이번부터 조금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의 5% 매출 하락은 더후나 럭셔리 브랜드의 구조적 수요 둔화 에 기인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복이 되더라도 예전에 그렇게 잘 팔았던 것처럼 과거 수준의 비중을 회복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더후가 지난달에 천기단이라고 하는 주요 제품의 3세대 라인을 런칭을 하긴 했는데 아직까지 실적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LG생활건강의 해외 사업의 축이 중국에서 미국 그리고 유럽으로 전환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곡점을 맞이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 다변화가 되고 있는 게 LG생활건강뿐만 아니라 다른 화장품 브랜드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이라던가 중동, 동남아 정말 곳곳에서 K-뷰티의 그 힘을 느껴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역시나 브라질 순방에 가서 K-뷰티를 3대 협력 분야로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브라질과 중남미 시장이 K-뷰티의 실적을 또다시 한 번 더 레벨업 시킬 수 있을 만한 파이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정도의 파급력을 우리 시장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맞습니다. 7월 28일 날 너무 좋은 소식이 들렸죠. 이제 상파울루에서 한 브라질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대통령이라고 해야겠죠. 대통령이 이제 차세대 민항기 그리고 핵심 광물 K-뷰티 이 세 개를 좀 핵심 분야로 선정을 해주셨고요. 행사장에서 이제 나온 브랜드들이 아모레퍼시픽, 달바, APR, 굿아이 글로벌 이런 저희가 알 법한 뷰티 브랜드들이 대다수 참여를 했습니다. 정부가 이제 기업 간 협력을 막는 규제나 정책에 대해서 좀 조율을 하는 협력 단체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다만 현재까지는 이런 중남미 매출이나 순방 성과가 실적으로 확인된다기보다는 정책적 모멘텀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7월까지 중남미 수출 액이 3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같은 달인 미국의 2.4억 달러 그리고 유럽의 1.3억 달러랑 비교를 하면은 아직까지는 조금 낮은 수치고요. 다만 증가율 자체는 120%까지
큰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가파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세 규제 개선이라는 제도적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진입 장벽이 조금 낮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중남미를 당장 실적에 반영되는 지역이라기보다는 앞으로 2, 3년간 미국이랑 유럽, 그 중남에 이어서 좀 세 번째 성장축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유럽 연합에 이어서 이제는 중남미까지 시장의 확장을 이끌고 있는 K-뷰티입니다. 이렇게 채널이 다변화가 된다면 당연히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여기에다가 정부의 지원 정책까지 더해진다면 지금 화장품 기업들 최근에 다른 섹터들이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덜 올랐었던 게 올해 좀 앞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남미 시장의 진출이 점점 더 본격화가 될수록 그에 따라서 수혜를 입는 섹터가 또 화장품 안에서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도 브랜드를 갖고 있는 사람 또 갖고 있는 기업이 있고 ODM이나 OEM 업체들도 있을 거고요. 또 유통 플랫폼이라던가 용기를 만들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 되게 다양하잖아요. 어떠한 쪽에 수혜를 받게 될까요? 순서장 브랜드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하게 수혜를 좀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규 시장 진입 초기에는 저는 소비자에 있어서는 특히 외형 성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시장 진입 초기에는 브랜드 인지도나 현지 유통 계약 체결이 가장 먼저 이루어집니다. 이미 아마존이나 세포라 등 글로벌 채널에서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이 검증이 됐기 때문에 현지 유통망이랑 계약을 맺는 게 아주 가장 먼저일 것 같고요. 실제로 이번 브라질 행사에서 저희가 눈으로 본 기업들도 다 대부분 브랜드사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유통 플랫폼인데요. 유통 플랫폼에서는 실리콘2가 이미 6월부터 멕시코 법인을 세우고 현지 직매입 기반의 유통 구조를 좀 구축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만 아직 실리콘2의 중남미 매출 비중이 5%대이기 때문에 절대 기여도보다는 성장 초기에 인프라를 좀 선점한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ODM인데요. OEM은 가장 마지막으로 좀 수혜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브랜드사의 현지 판매량이 일정 궤도에 좀 오른 후에 생산 물량이 늘어나면 그때 이제 ODM 수주로 좀 흘러가기 때문에 초기 진입 단계보다는 성장이 좀 가시화된 이후에 실적에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콜마나 코스맥스처럼 K-뷰티 수출 확대 대표적인 ODM 기업들도 신규 지역의 경우 브랜드 사양 매출이 먼저 늘어난 후에 시차를 두고 좀 실적에 반영되는 패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브랜드사가 좀 수혜를 받을 것이고 그다음에 유통, ODM 순서로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기업들도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투자 전략 화장품 기업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미국 그리고 유럽 수출의 성장 그리고 중국에서도 일부 회복이 보이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중남미 진출, 뭐 여러 가지의 호재거리를 안고 있는 화장품 섹터인데요. 그 투자 포인트를 이렇게 살펴봤을 때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기업들을 보면 좋을까요? 먼저 국가별로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네. 국가별로 보게 되면요. 미국,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모레 퍼시픽 그리고 실리콘2 APR 이렇게 좀 좋아 보입니다. 아모레 퍼시픽은 그 인수한 코스알엑스랑 라네즈가 글로벌 판매 확대를 계속하고 있고요.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이나 이커머스 채널을 통해서 K-뷰티 유통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PR의 메디큐브는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아마존 탑100 진입 제품이 7월 기준으로 거의 14개까지 늘어났고요.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도 다수의 제품이 탑100 안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닥터그루트, 세포라 입점 효과가 하반기부터 계속 나타날 거기 때문에 같은 축에서 좀 관심을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까지 뚜렷한 반등 신호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LG생활건강의 더후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 같은 럭셔리 브랜드에 있어서는 중국 소비가 정말 확인됐을 경우에는 이런 브랜드들도 조금은 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사실은 매출 성장보다는 매출 감소폭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이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서는 이제 중남미. 이번 브라질 행사에서 가장 중요했죠. 아모레퍼시픽, 달바, APR이 참여 부스로 들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좀 수혜를 많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ODM 측에서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ODM 측에서는 사실 2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왜냐하면 2분기는 선케어 제품 성수기이기 때문에 2분기가 보통 가장 실적이 좋고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사실은 실적이 조금 이게 누그러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2분기 지금 ODM을 진입하시는 거는 살짝 늦은 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오히려 투자를 하시면 내년 상반기에 조금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ODM은 2분기는 조금 실적은 좋지만 이미 투자하기에는 진입 시점이 조금 늦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장품 관련 기업들이 수출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오늘도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변동성 장세 속에 이렇게 실적이 탄탄하게 받쳐주는 섹터들을 찾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연구원님과 함께 화장품 기업들 저희가 국가별로 그리고 종목별로 조금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투자 전략 세우시는 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과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